뒤척이다가 여러 번 깬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남부에 이어서 서울에도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 뜨거워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를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 기세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지치는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날은 평소에 늘 해왔던 일들도 버겁게 느껴지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기계 사용이 많은 계절이죠. 더운 날씨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수칙 잘 지켜서 아무 탈 없이 이 여름을 무사히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3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을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 번씩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고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여름 무더위에 지쳤을 때 목마름을 한 방에 해소해주는 이것. 이것은 원래 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494년부터 1506년까지 쓰인 연산군 일기에 이것 재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을 훌쩍 넘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사과보다 조금 큰 크기의 품종도 재배되곤 하지만 보통은 열매가 5, 6kg 이상 되는데요. 이 커다란 열매가 땅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배할 때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당한 노동 강도가 필요한 일인데요. 최근 성인 허리 높이에 이것 열매 받침대를 설치해서 6kg 이상의 커다란 이것까지도 지탱할 수 있는 수직 재배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기르던 포복 재배 방식과 비교했을 때 노동 강도는 크게 줄고 생산량은 2~3배 늘어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재배하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더 달고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새농퀴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물 가마우지라는 철새가 국내에 정착을 해버리면서 내수면 어업인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제 1990년대 후반에만 해도 한 300여 마리 가량이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이 민물 가마우지가 이제 특수화되면서 개체 수가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때로 무리를 지어서 강과 호수 등에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민물 물고기의 씨를 말린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요.
어민들이 쳐놓은 거물을 찢어버려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민물 가마우지들이 강이나 호수 등에 위치한 섬나무에 둥지를 트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둥지를 튼 곳의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개체수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한 공중파에서도 팔당호 쪽의 한 섬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가마우지를 취재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요. 이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적잖은 보도들을 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민들은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수면 어촌 개원분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취재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틀 만에 둥지를 틀고 있는 곳만 3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 강이나 호수에 있는 섬에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요. 오래 좀 된 곳은 나무가 이미 껍질까지 벗겨져서 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둥지를 턴 경우를 보면은 나무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는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푸르게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혹시 얼마나 많은 수가 서식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18,000여 마리 정도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 원주 그리고 아산 등지까지 내수면 어민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이걸 믿고 있는 어민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식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마우지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서식지와 먹이 활동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춘천 강초대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을 발견을 했는데 이곳을 잘 아는 어촌계 회원의 배를 타고서 2시간 넘게 이렇게 뒤져서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어촌계 회원들이 4월경에 이제 또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하늘에 가마우지가 편대를 지어서 끝도 없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이 가마우지들이 그물을 찢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물을 찢어낼 정도면 힘이 상당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손으로는 찢지 못할 정도로 강한 실을 사용해서 그물을 만드는데요. 이 가마우지에게는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가마우지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에 이제 죽은 사체를 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부리 안쪽을 보면 이렇게 톱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 안에 물고기가 보이니까 그걸 부리 톱니로 나는 끌어낼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이제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물까지 찢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걸렸던 물고기가 이제 이 그물 찢어지게 되면요. 걸렸던 물고기도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됐었던 것 같은 외래 어종이 이제 토종 어종을 잡아먹어서 실제로 돈이 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나마 이 외래 어종 퇴치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가 수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래서 외래 어종을 좀 잡아서 이제 근근히 조금의 소득을 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우지가 이것조차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 가마우지는 물론이고 이 가마우지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인식이 지금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실제 어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하루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 허용 어획량을 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어기에 적용되는 총 허용 어획량을 26만 966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이번 어기도 지난 어기에 비해서는 10% 정도 감소한 물량인데요. 최근 3년을 보면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어기에는 30만 8,735톤. 이에 비해서
또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어기에는 그 전기보다 7.3% 감소한 28만 6,045톤이 총 오행량으로 정해졌습니다. 30만 톤, 28만 톤, 26만 톤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 자원량이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뭐 이것도 이제 어종별로 보면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예. 고등어와 키조개, 오징어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컸고요. 뭐 전갱이나 도루묵, 참홍어는 지난 어기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총 허용 어획량이 감소한 어종의 경우에는 지난 어기에 조업일수와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 늘어난 어종에서는 그간의 관리를 통해서 자원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물론 이 현장 어민들은 여전히 이 총 허용 어획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어기부터 정식으로 총 허용 오행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게 갈치와 참조기인데요. 이 갈치와 참조기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범 사업을 1년 정도 더 시행해보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벌써 초복도 지났고 이제 올여름 열대야도 찾아왔는데 밤에 제대로 못 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은 이런 지금 상황인 건데 밭작물들은 지금 어떨까요? 네, 간헐적으로 소나기는 왔지만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작물들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강낭콩도 수확을 했고 홍화나 잠두콩도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풋고추와 토마토 그리고 오이도 지금 한창 수확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작물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쑥쑥 자라는 시기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다르겠어요. 네, 무더운 데다가 많은 비가 쏟아지는 소나기로 텃밭에는 풀이 아주 무성해졌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내내 강낭콩 수확하고 바로 그 자리에 쪽파를 심은 것 빼고는 종일 잡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호미와 예초기 그리고 낫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풀을 이렇게 뿌리채 뽑게 되면 그 흙덩이가 따라 올라오고 작물 뿌리를 건드려서 피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는 호미 사용량을 좀 줄이고 낫을 사용할 때입니다. 작물 주변의 풀은 부추낫과 같이 좀 작은 낫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낫으로 뿌리와 잎줄기 사이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낫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랑에 있는 풀은 일학 높이만큼 올라가지 못하게만 베어줍니다. 고랑에 있는 풀들은 이렇게 남겨져서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 베어낸 풀들은 작물 주변에 이렇게 덮어줘서 자연스럽게 멀칭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뿌리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땅에 붙여서 이렇게 베어주셔야겠네요. 지난주에 비가 잦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열매나 채소의 맛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지면 열매 채소들의 당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광합성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다가 우리가 줬던 영양분들이 비에 쓸려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당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 농가에서는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를 옷고름으로 뿌려주기도 합니다. 황산가리는 자칫 토양을 산성화할 수 있어서 오히려 염화가리를 500배 정도 희석해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작업이 좋다고 추천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잎에서 엽록제 형성을 돕고 또 과일의 낙과 피해를 줄이는 마그네슘을 작물
주위나 잎에 직접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을 텃밭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적고 또 소량으로 판매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들에게는 틈틈이 풀을 베어다가 액비를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액비 만드는 방법 자주자주 소개해주고 계신데 또 그때마다 다시 알려달라는 질문이 또 올라오거든요. 네. 물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 재료를 물에 담궈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잡초 액비는 베어낸 여러 가지 잡초들과 또 이제 작물에서 숨지르게 하거나 솎아낸 채소들을 전부 양파망에 넣고 물에 담가 주시면 후선 줄기를 제외한 잎들은 모두 녹아버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액비를 작물에 직접 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장마철에는 잎에다가 주게 되고 또 땅이 마르면 뿌리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뜯어낸 풀이나 작물에 있던 양분들을 다시 자라고 있는 작물에 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걸 흔히 이제 청초액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게 작물 입장에서는 진짜 제일 자연스럽고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는 거겠어요. 네. 열매 작물에는 열매로 만든 액비를, 뿌리 작물에는 뿌리로 만든 액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요즘은 워낙 인공적인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선입견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자주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뿌림으로써 그것까지도 극복을 해내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한여름 되니까 도시농부들도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둘 호소하고 계십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8726번 청취자께서 오이가 한창 열매를 맺다가 영 뜸하네요. 여기서 끝인 걸까요? 하셨어요. 네, 날이 더워져서 그렇습니다.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비가 내린 이후에 폭염이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열매 채소들은 과실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작물들도 이제 더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열매 채소들의 재배 최고 온도가 35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35도 이상 올라가면 오이나 호박과 같은 작물들은 한 구리에서 열매를 달고 있는 암꽃과 꽃만 피는 수꽃이 함께 피는데 이런 폭염기에는 암꽃은 피지 않고 수꽃만 피기 때문에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온이 좀 떨어지면 다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나요? 네. 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이면 다시 암꽃들이 피기 때문에 중간에 영양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9월까지 좀 기다려야겠네요. 열매 채소는 이제 상황이 그렇고 잎채소들은 뭐 상추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너무 더우면 이게 좀 뭐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 표현이 적절합니까? 네, 상추와 쑥갓 같은 엽채류는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폭염기에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하우스와 같은 시설에서는 기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렇게 있지만 노지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물 사이에 지주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A자형으로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고 아침 햇살은 받고 한낮에 햇볕만 가릴 수 있는 차광막을 씌워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낮 오후에 강한 햇볕을 가릴 수가 있어서 수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전의 햇볕은 맺힌 이슬을 마르게 하고 또 곰팡이와 같은 어떤 질병을 막을 수 있게 하고 광합성을 위한 빛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지에서 이제 엽채류를 키운다고 했을 때 차광막을 쳐서 이제 한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군요. 이런 지혜들이 진짜 텃밭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장님, 집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데 집 안에서 내가 한번 여러 방법으로 농부가 되어보겠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탓인지 가정에서 텃밭을 꾸며 놓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용 실내 재배기가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 또 새싹 재배기와 같은 것들도 이미 나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물론 그 목표는 높지만 어떤 작물로 시작하는 게 좀 그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오이를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방울토마토도 많이 도전하시고요. 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이는 사실 쉬운 작물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물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엽채류나 허브, 파, 그리고 강낭콩이나 완두콩과 같이 쉬운 작물부터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오이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유가 뭐였었죠? 오이는 가정에 있는 화분의 사이즈로는 오이를 기르기가 너무 좁아서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이는 뿌리가 얕게 내리는 대신에 넓게 퍼지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넓이라면 어느 정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베란다 전체의 폭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네, 꽉 차게. 예. 네. 그리고 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작물을 키울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흙 속에 넣어 보아서 수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흙이 묻어날 정도로 젖어 있으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줘서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갈 정도로 줘야 합니다. 작물이 뿌리에서 내어놓는 폐기물들이 물과 함께 이렇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드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하면 양분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름도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름은 가스가 나오는 유기질 거름은 또 실내에서는 또 힘들겠죠. 그래서 시설 원예용으로 나와 있는 완숙태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액비를 잎에 직접 뿌려주시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네. 오이가 진짜 쉽지 않네요. 햇빛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햇볕을 향해서 자랄 수 있도록 화분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옮겨주거나 돌려줘서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작물이 자라면서 아래 잎들이 처지거나 또 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군데군데 노랗게 잎이 변하거나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증상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땐 잎을 따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 잎도 이제 멀리 버려야 하는 거죠. 예. 네. 자,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얼마 전에 집 안에서 오이를 심었는데 손가락 2마디 정도 자라다가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버렸다라고 사연을 주셨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분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셨죠? 네. 오이와 같은 과채류는 곤충이 수분을 해서 결실이 되는데 집안에는 보통 곤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숲꽃에 있는 꽃가루를 붓에 묻혀서 암꽃에 꽃을 열고 거기에 인공적으로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는 인공수분을 해줘야 결실이 됩니다. 네. 자, 처음을 도전하는데 내가 오이를 골랐던 분들 오늘 들은 방법대로 잘 관리하셔서 처음이지만 꼭 실한 열매 따는 즐거움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자, 관장님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씨앗을 하나 심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좀 쉬운 거라고 한다면 어떤 걸 권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바질이나 민트와 같은 허브 작물부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려운 작물로 토마토, 고추 이런 식으로 점차 관심 분야를 이렇게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 허브를 키우면서 마음에 좀 평화를 찾았다 이런 분들 사연도 자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 집에서 대파 뿌리 심어 키운다는 분들이 한동안 있었는데 이런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사온 채소 가운데서 다시 기를 수 있는 작물들을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뿌리가 붙어 있는 파를 샀다면 윗부분을 잘라서 소비하고
줄기 끝이 보일 정도로 묻어서 키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자른 부분에서 잎이 자라나오게 됩니다. 네. 또 당근이나 무와 같은 채소들은 잎이 매달려 있던 부분에 뿌리를 약간 남기고 잘라내서 아랫부분은 드시고 위에 잎이 있던 부분을 쟁반 같은 곳에 물을 담고 뿌리를 담가 키우면 또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 반대로 양파는 위에서 4분의 3 정도는 잘라서 소비하고 뿌리가 있던 아랫부분 4분의 1 부분을 물에 담가서 이렇게 키웁니다. 네. 이렇게 조그맣게 수경재배 방식으로 하는 농사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쟁반의 물은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물 말고 다른 양분은 필요 없는 건가요? 네, 별도의 양분을 주지 않고 작물에 있는 양분으로 새로 나온 잎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하나 이렇게 시도하는 출발이 중요한데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조그만 컵에 이렇게 자그마한 작물들을 키우면서 힐링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채소 기르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미진님께서 관장님, 제가 베란다에 기르는 화분은 꽃이든 콩이든 다육이든 다 뿌리가 가늘고 약합니다. 나름 신경 쓰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뿌리가 가는 이유는 보통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넣어서 흙이 묻어날 정도면 아직도 물이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말리는 방식으로 너무 물을 많이 주지 않는 재배를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굵어지고 흙 전체를 덮게 됩니다. 네. 자, 7035님, 액비 만들 때 솎아낸 채소를 넣은 양파망을 물에 담그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담가 놓으면 될까요? 하셨어요. 보통 이런 청초 액비와 같은 것들은 양파망에 넣어서 담근 다음에 기온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네. 이렇게 꺼내 봤을 때 풀들이 다 녹았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된 거고요. 색상으로는 보통 갈색 계통의 색상을 내게 되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과 양평에서 토종벼 농사를 짓고 밭농사도 조금씩 하고 있는 우보농장의 이근이라고 합니다. 토종벼라고 하면 1910년 이전에 사라진 벼들을 복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벼가 1451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거든요. 일본의 개량종과 이후 통일벼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맛보지 않은 혹은 보지 못한 벼들을 복원해서 350종 정도 품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기도 하고 이게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벼들의 품종마다 다 저마다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있더라고요. 흥미로워해요. 이런 쌀이 있었나. 대부분의 개량종들은 그 고유의 특징들이 딱 단조로워요. 그런데 이것들을 드셔보셨던 분들은 세상에 이런 쌀 맛도 있다라는 걸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 중에 평안남도에서 주요하게 키워졌던 북흑조라는 벼가 있어요. 벼의 색깔이 검어요. 우리가 황금벌판만 얘기하잖아요, 벼를. 근데 거기는 그 지역은 검은 벌판이에요, 벼가. 그리고 맛은 굉장히 묵직하고 우리가 이런 깊은 맛이 있나? 이런 느껴질 정도. 알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족제비 찰이라는 게 있고 까투리 찰이라는 게 있고 버들벼라는 게 있고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일단 우리 한반도에서 키워졌던
토종벼들을 다 한 번쯤은 복원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쌀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원래 심었던 벼들을 어떤 농부들이 계속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걸 위해서 종자들을 확보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토종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350종이나 되는 토종벼, 그 토종벼들이 보여주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그 많은 우리 토종 품종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래도 오늘 만난 이 이근희 농부, 또 토종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처럼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 또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소중한 우리 품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품종 이름도 하나하나 참 다 예쁜 게 신기하고요. 소중한 우리 토종벼 앞으로도 정성껏 길러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토종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져서 잊혀져가는 우리 것들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해안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도 상당히 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5도, 대전 34도, 강릉과 서울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특히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에겐 쉽게 지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엔 많게는 6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우산 하나씩 꼭 챙기시고요. 농가와 어가에서 비 피해 없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작됐고 확진자는 오늘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어제도 엿새 연속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11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일주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동안 수도권 확진자가 80% 전후였고 이 비수도권 확진자는 20% 전후였는데 어제는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유흥업소별 확진이 이어지고 있고 대구에서도 추저물고리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300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규모나 속도 면에서 그 이전 유행들보다 크고 또 빠른 만큼 진정 국면에 들어서라면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빨리 효과를 발휘하고 또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 이르면 8월 말에는 하루 6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어제 정부는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는 당부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고요.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50대를 위한 예약이 시작됐는데 벌써 마감된 거죠? 네. 어제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백신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백신 물량이 어제 모두 소진돼서 예약 접수가 끝났습니다. 정부가 50대 후반을 위해 확보한 백신 물량이 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185만 명분에 그쳤고 백신 접종을 기다려왔던 50대들이 어제 새벽부터 그 예약 사이트에 몰리면서 어제 오후 3시 30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약을 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알았던 50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선착순이 된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 접종 예약 사이트도 0시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한때 멈추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백신 접종 물량도 좀 제대로 고지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어제 예약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예약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라면서도 추가 백신 도입 일정은 아직 발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밤사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인데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1.5%보다는 상승폭이 커졌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이 최저임금 10,000원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협상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마지막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0,000원, 이 경영계에서는 8,850원을 최종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제안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면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용자위원 9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항의 표시로 퇴장해 결국 이들이 불참한 상태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양측의 거센 반발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저녁 회동을 갖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 상황을 살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고 또 80% 지급 기준에 맞춰서 추경안을 짜왔기 때문에 이 추경안이 이 합의대로라면 국회에서 대폭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원은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양당 대표는 또한 피해가 심할 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도 두텁게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네요. 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총 6명이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 3명이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 국민의힘 당원인 소상공인과 이 무소속 중소기업 대표 등 이 3명도 더 있었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은 내년 2월 12일까지 6개월간 가능하고요. 기타금 6천만 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차릴 수 있고요. 또 선거운동을 도울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 후보가 되려면 자치단체장 등은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대선 주자들이 바로 예비 후보에 등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부친인 고 최영석 예비역 대령의 사무제를 위해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나 시기를 좀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조직을 먼저 꾸리겠다는 의지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최재형 전 원장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일정 등을 묻자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일정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단일화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협력 관계는 좀 더 생각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를 포함해 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이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나흘 전부터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는 이 경제 중심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위가 격화되면서 총 6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또 상가에 대한 약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민들의 피해도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LG 공장은 이 무장 폭도들이 습격해서 전자제품들을 약탈해간 데 이어서 공장의 방화까지 일어나 모두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다만 공장 내에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인 업체도 약탈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에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더반 지역 등에서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787님, 간밤에 비가 온 뒤 아침에 활짝 개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현숙님은 스튜디오 모습이 편안해 보이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